CNN에서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나서 그 여론조사를 했었죠. 여론조사를 했는데 차기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 뭘 가지고 뽑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비중이 20몇 %가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30몇 %가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을 뽑고 나머지 20% 정도가 검증될 경력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합치게 되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하나를 꼽으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목소리는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 미국의 쇠락하는 특정한 지지, 특정한 계층들에게 변화를 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상당히 그 어필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 트럼프의 슬로건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중국 전공 전문가이신 이동열 교수님이신데 이게 위대한 중화인족의 부흥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위대한 미국의 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의 세계의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의 복귀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미국을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그 주장 그런 그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따라서 이것이 외교정책적으로 저희가 오늘 외교정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보다 내향적이고 보다 자국 중심적이고 보다 미국 국민에 대한 유권자에 대해서 인기 영합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 가지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16년 4월에 그러니까 지난 4월에 퓨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민의 거의 60% 정도가 앞으로 미국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을 필요한 타국은 스스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 국민들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기 미국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에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보시죠.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까 뭐 미국 우선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은 물리적 국력의 상대적 쇠퇴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쇠퇴라는 것이 거의 분명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 경제는 지금 상대적으로 회복세에 있습니다. 선진산업 국종 중에서는 제일 좋은데 여전히 그 성장세가 중국에 비교하면 중국은 지금 상당히 주춤거리고 수학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 이상의 상대적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미국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 균형을 위해서 상당히 그 축소 정책을 지금 펴고하고 있습니다. 군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의 그 군사비 증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의 지금 중산층이 붕괴하고 특히 백인, 그 노동자, 백인 중산층이 지금 그 붕괴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표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 중산층 붕괴와 사회적 격차 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압력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지금 트럼프 후보의 지상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국내 정치에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지금 치열하게 그 경쟁을 여태까지 해왔고 투표 결과도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그 인신공격 우리 대선에서도 보기 힘든 그 인신공격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당선되든지 간에 미국은 깊은 분열에 의해서 통치력 약화를 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까지는 힐러리 후보가 당선됐을 때 과연 트럼프 진영이 불신을 거두고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론조사에 보면 한 25% 정도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반대로 가면 이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지지층 혹은 민주당 지지층이 혹은 공화당의 일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를 과연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따라갈 것이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지금 깊이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모든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이 누려왔던 집권 초기에 허니문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민주당 혹은 공화당의 일부로부터 사사건건 시비가 걸릴 것이고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마도 그 트럼프 후보는 크게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대세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속에서 세 가지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고립주의입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후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상당히 접었던 이슈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의존하는 것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적정한 방위 분담을 비용 분담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철군까지도 시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방위 부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주일 미군의 비용을 보면요, 주일 미군에 드는 미국의 비용은 미국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비용보다도 더 쌉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그만큼 많은 비용 분담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한 정도의 지금 비용 분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독일에 있는 미군, 일본에 있는 미군, 한국에 있는 미군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코스트 이피션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용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린턴이 아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상당한 정도의 방위 부담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방위 부담이라는 것은 명분론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돈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방위비 분담 혹은 버든 쉐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우려할 만한 것은 비용 분담을 넘어서서 역할 분담을 요구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 역할 분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더 큰 공동 책임을 군사적 아시아에서 더 큰 군사적 책임을 요청을 했고 아베 정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돈의 차원이 아니라 일본이 더 적극적인 군사적 방위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것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걸리는 이슈는 한미일 협력입니다. 한미일 방위. 이 한미일 방위 협력이 대북 방위 협력이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정도의 우리가 한국 정부가 여태까지 수용을 하면서 협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미일 협력, 방위 협력 속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양자 방위 협력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상당히 민감하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미일 방위 협력에 대해서 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이 조금 더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미일 방위 협력이 대중견제용으로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더 어려운 그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건 뭐 능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단순히 미국이 대외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미국의 지도력의 상당한 부분을 그 동맹국들이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동맹국에 대한 역할 분담이 과연 처음에 모두의 천정배 의원님께서 국익 외교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국익에 합당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따져봤을 때 이건 상당히 큰 챌린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올해 미국 조야에서 대중강경론의 분위기는 상당히 강합니다. 중국 때리기 분위기죠. 이거는 뭐 군사적으로도 지금 남중국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특히 통상 문제에 대해서 그 중국에 대해서 차이나 배싱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 그 분위기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과 굉장히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의 그 빅비즈니스들 사이에서도 분배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 내의 사양 산업들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포지션을 취하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는 중국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구글 같은 이런 그 회사들, 애플이나 이런 데들은 비교적 중국과 잘 지내려고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그 대기업 쪽에서도 중국을 한번 좀 손을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일정한 정도의 대중강경책은 나올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투영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되면 이제 문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실제로 이게 아마 임플멘트가 될지 안 될지는 힘들겠습니다만은 뭐 중국에 대해서 45% 상계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을 중국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45%에 해당하는 상계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 단순히 그 위협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거는 현재 그 WTO 룰에 배치되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정말 일방주의로 나가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중 강경론으로 흐를 때 이것이 안보적으로도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조금 나중에 그 이동걸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미중 관계가 상당히 그 껄끄러워질 때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껴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난처한 처지에 가게 될 것은 무엇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역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론도 이게 좀 한중이 비슷한 그 프레임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게 되면은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 차원에서 상당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보호무역주의인데 이게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는 사실 일방적으로 이제 그 자국의 문을 닫는 이런 그 것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서 우리가 뭐 넓은 의미의 보호무역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이 상대국에 수출을 하는데 그 상대국이 불공정 관행을 벌였을 때는 공정무역을 위해서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상계 관세를 갖다가 이제 부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 FTA 이행 문제를 여러 가지로 거론을 하면서 한국이 한미 FTA를 체결을 하고 약속을 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행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불공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복을 해야 된다. 한국이 불공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 10만 명이 좌우를 잃었다. 라고 유세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분이 또 쉽게 내뱉고 쉽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분인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액면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 통상 차원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트럼프의 대아시아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신보릭주의에 의해서 미국이 비용을 덜 들이고 동맹국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고 그 강경하게 나오는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보호구역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한미 간의 경제 문제가 돌출하게 될 때 현재 한국 경제의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현실은 어떤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지금 현재의 이 정치 위기는 뭐 제가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그 관여했던 그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 한중일 삼국 간의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한 번 하고 이제 올해 두 번째 했는데 그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의 겐론 MPO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호라이존이라고 하는 큰 여론조사 회사와 같이 해서 이건 뭐냐 하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3개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저 머릿속에 들었던 단어는 불안입니다. 대한민국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우리의 심상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아 질서를 앞으로 혹은 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냐 평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뒤에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국 국민들이 제일 부정적이에요. 50%에 가까운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질서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27%는 그렇다고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3%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은 대국이어서 그런지 비교적 그 평화 유지 혹은 그 평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조사들을 보면 아시아에서 분쟁 가능성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 대답들을 보면 뭐 에너지 자원 경쟁, 경제 경쟁, 한반도 문제, 중국 대만 문제, 중일 관계, 한일 관계 어떻게 보냐 이게 다 그것의 이런 관계가 분쟁 가능성, 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거의 일방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다 높게 봤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지금 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왜 우리가 유독 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미래를 비관적으로 아시아 질서를 비관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뭐 비교적 분명한 것은 지금 한반도의 핵위기가 이게 지금 그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하면서 이게 아마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후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고립주의로 나갔을 때의 문제와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북핵에 대한 그 억지 능력이 과연 충분히 있는 거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지가 충분한 거냐에 대한 의문,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지금 독자 핵개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민의 59%가 독자 핵개발을 찬성하고 36%가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개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문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문제인데 이건 이제 토론이 이제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기대, 신뢰도가 있습니다. 중국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그런 항목에 대해서 한미 일회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70%가 중국에 대해서 신뢰하고 중국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이라는 건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1년 만에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 역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0%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도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사드 이슈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드 이슈가 다양한 이슈로 다 엮여져 있습니다만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적으로 나오고 경제보복을 얘기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중국과 과연 같이 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여기서 보듯이 한 23%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중국 3개국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한 정도로 지금 흔들리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원래 낮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적인 반응이겠죠. 그러나 그 정서적인 반응이 우리 국민 저변의 정서를 물론 대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경제적 불안이 상당한 존재론적인 불안과 연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비교적 잘 드러나는 것인데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인데 중국이 시김치 체제 하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걸면서 지역 질서를 주도하겠다. 이거는 중국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의 평화적인 무상, 중국이 도왕량에 하는 이런 중국이 아니라 상당히 주장적으로 나오는 시간 전혀가지고 발표로 들어가겠는데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110분 정도. 2시간이 참 못되는 그런 시간입니다만 한 50분 정도 교수님 어떻게 발표로 되겠습니까? 한 50분. 길게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충분한 시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자 선생님들은 10분 내외로 토론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또 발표자 교수님의 답을 듣고 다음은 플로어로 이제 마이크를 넘겨서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질문에 대해서 여기 계신 발표자 또 토론자분들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손열입니다. 제가 최현님 이렇게 세미나 하시는 아마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제가 의회관에서 있을 때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제가 아마 동아시아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대선 이후에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모두의 시적절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제가 지난주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 주로 미뤄놓는 게 큰 화를 자초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발제나 토론이나 뭐 수없이 해봤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당혹스러웠던 다시 말해서 그 발제를 하기 1시간 전까지도 계속 그 뉴스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온 건 처음입니다. 제 원래 오리지널 발제문은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했을 텐데 이것을 미루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 그 정책 공동체나 혹은 학계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클린턴이 아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그 준비를 하지는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상당히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만 저는 지난주에 발표를 하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번 대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권 변화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의 그 단순한 대통령 교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책 교체에 따른 변화 정도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선진 산업국들 전체가 마주하고 있는 일종의 그 거대한 추세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저는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뿐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됐었더라도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은 상당한 정도로 바뀔 것이고 상당한 도전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 하려고 했었고요. 지금 뭐 현재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이 위스콘신주와 그 미시간주에서 반드시 이겨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은 아마도 트럼프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앞으로 다가올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브렉시트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그와에 이어서 트럼프 쇼크를 우리가 지금 받게 돼서 이 세계가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상징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여기서 하나는 그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가 상당히 그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립주의 혹은 신고립주의라고 해서 아까 그 모두의 박지원 대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세 번째로는 보호주의의 물결에 휩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포퓰리즘, 고립주의, 보호주의 이렇게 그 세 가지 거대한 파도와 우리가 이제 마주쳐야 되는 그런 현상, 그런 그 도전에 마주할 것이다. 그런데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포퓰리즘이나 고립주의나 중상주의 혹은 그 보호주의라는 파도 이면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의 징후를 저는 그 세계화의 그늘이라고 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뭐 영국이 시작하고 미국이 따라가면서 했던 80년대 이후의 거대한 흐름인데 이것이 세계 경제 전반의 흐름, 전반의 성장을 가져온 반면에
국가 간에 혹은 국내, 일본 내에서 소득 격차를 굉장히 확대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격차의 확대가 그 사회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그래서 사회적 취약성이 증대되고 그것에 따라서 정치적 양극화가 진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이념적 정책적 양극단에 서 있는 정치 집단, 정당 간의 대결이 중동 마비 형태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또 이제 정치 쇠퇴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념화된 그 지지층이 과거 지난 10년 동안에 각각 20% 정도 증가를 하고 중간 그룹이 한 10% 정도로 축소되는 이런 그 양극화 경향, 정치적 양극화 경향을 가져왔고 그런 속에서 이제 두 정당이 상당히 그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주요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좌절시켰던 것들. 그래서 지난 그 4년 동안에 미국에서의 주요 이슈의 무려 75%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안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도 못지않게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성 정치 체제, 이런 게 이스타블리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힐러리 클린턴은 그 이스타블리시먼트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왔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나 혹은 그 샌더스나 이런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그 과감한 정책과 강력한 지도를 내세우는 그래서 이런 그 비주류의 정치가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 그 길게 보면은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지지층은 경제적으로 지금 쇠락하고 있는 집단 그리고 중국인, 그 다음에 유색인종, 흑인이나 라틴들 그리고 또 여성들 되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고 믿고 있는 미국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라고 지금 그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대외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이런 것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그 우파 극단주의적인 노선들이 이제 굉장히 그 트럼프의 일에서 나오게 돼 있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 힐러리 클린턴도 경선 과정에서 이런 그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배경하는 좌파적인 그런 그 시각들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그 미국 정치 지형에서는 극단주의적인 성향의 그런 샌더스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TPP라고 하는 무역협정 아마 대선 토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TPP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뭐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선에 이런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특히 그 샌더스가 그 상당히 그 좌파주의적인 그런 그 정책을 내걸게 되면서 그 TPP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트럼프가 또 그 TPP 반 TPP 운동을 벌이게 됨에 따라서 그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는 그 TPP를 현재도 반대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현실에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화당 사이드에서는 트럼프라는 그 후보가 나오게 되고 민주당 사이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기성 정치인이지만 그 샌더스의 그 강력한 다시 말해서 엔티 이스태블리시먼트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샌더스의 강력한 그 영향력 하에서 클린턴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의 지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그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집단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인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교육받은 이 백인 노동자들이 그동안에는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 정치 지형의 변화로 공화당에서 이단으로서 트럼프가 나와서 이들 세력을 어필하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됐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공화당의 지지층들이 일정하게 남아 있는 속에서 새롭게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노동자층들이
지금 그 민주당,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게 커다란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열망은 결국은 미국 정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아베 신조가 평화국가에서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역할을 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정체성 전환 시도가 일본에 또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너무나 극명하게 지금 우리가 트럼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변의 3개국들이 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 국가가 아닌 국가로 가는 듯한 그런 우리는 그런 그 정서적인 느낌을 받고 있고, 그것이 상당한 불안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최근에 그 리서치를 해왔던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제가 그 요약을 해드린 것이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3가지 큰 정책 기조를 갖고 나오고 한국 국민은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는 속에서 과연 우리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조정 방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대미인식과 대미 정책의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향적이고 국내지향적인 그런 성향보다 실리 타산적인 태도로 나오는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이분은. 그렇게 되면 방위 역할 분담이라든지 통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글로벌 리더십, 이건 힐러리 클린턴이 했던 얘기다, 그런 쪽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상당히 미국의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의 의문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이게 미국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압도적 물리력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굉장히 강력한 그 약속, 의지가 있었는데, 이 양면에서 이것들이 지금 흔들기 시작하게 되면 과연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이나 혹은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본연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히 대중강경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다시 말해서 대중강경론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냐, 미국이 손을 봐주겠다고 하는데 손 봐줄 만한 그런 힘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런 정책을 피게 되면, 피려고 하면 상당한 정도로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과연 차기 행정부가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클린턴 캠프의 주요한 외교정책 담당 인사들, 특히 아시아 관계 인사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지속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쪽 캠프, 트럼프 캠프의 지금 핵심적인 외교정책 브레인이 지금 누구냐, 그리고 어떤 정책을 피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공화당에 상당히 많은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반 트럼프 선언을 했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참정하지 않는다고. 그 숫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나머지 있는 사람들 가지고 이제 꾸려나가야 되는 것인데, 물론 사람들은 쉽게 충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필 건지, 특히 대중강경론을 지금 취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아시아에서 그걸 어떤 모습으로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이 그런 정책을 피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피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정도의 시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중 관계 악화인데, 이 미중 관계 악화는 뭐 당연히 한국의 전략적 지평을 심각하게 축소하는 그런 그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점에서 우리가 뭐 지금 사드 이슈도 좀 걸려 있고, 한미일 방위 협력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그 미중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한국의 운식 동맹 폭이 상대적으로 좁혀지는 속에서 상당히 그 외교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아까 그 대미 인식과 대미 정책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동맹 일변도 여태까지 해왔던, 과거에 우리가 10년 동안 9년인가요? 9년 동안 봐왔던 한미동맹 일변도, 그리고 북핵 일변도, 올인해가는 제재 일변도, 이런 그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정책의 한계는 저는 이제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동맹을 버릴 수는 없죠.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맹과 함께 이게 우리 지역 네트워크를 이제 점점 강화해야 되고, 지구적 이슈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보를 하고 보이스를 키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외교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상당히 다양한 다면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지만 안 된다. 여태까지는 이게 수사에 그쳤습니다만은 이제는 정말 동맹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면서 동맹 플러스 알파로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핵무장 이슈 이렇게 과로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차기 미 행정부가 니들 정말 말 안 들으면 방위 공약 일정한 정도로 철수할 테니까 철수할 거고, 뭐 스스로 자유를 위해서는 핵 배발을 하든지 뭐 용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는 뭐 이거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인데,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핵무장을 과연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또 여태까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핵무장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컨센서스를 빨리 이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셋째는 경제 외교입니다. 이 경제 문제가 지금 너무나 심각한데, 국내적으로 심각한데, 이게 세계 경제의 흐름,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질서를 놓고 봤을 때 한편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모국 관세를 때려가면서 지금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겠다, 미국 일방주의로 나가겠다,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잡히게 되면 여타국 간의 비슷한 트렌드를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인데, 뭐 말로는 이 수출 혹은 대기업 중심 체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수 중심, 중소기업 중심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조일속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통상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한 정도의 지금 그 경제 외교, 굉장히 능동적인 경제 외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그 외교가 필요한데,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는 그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분리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난 그 4년 전에 나타난 이후에 상당히 수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 외교,
경제 외교의 본격적인 제재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아마 차기 정부가 해야 될, 대한민국 차기 정부가 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북한 이슈입니다. 이거는 고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북핵 문제가 신단계에 진입된 것은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일본도 인식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인식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북핵 솔루션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여태까지 해왔다. 제재만 해가지고 어렵다. 북핵은 제재만으로도 안 되고, 민족끼리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주변 사강과 긴밀한 협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다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한, 중, 일, 러시아 간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과 북한이, 남북 간의 민족끼리의 그 여러 가지 그 협상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 놓인 처지를 보면 한일 관계 상당히 흐트러져 있습니다. 말씀 나오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위안부 합의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그런 결정적 상당한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일 관계 아까 보신 것처럼 23%의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을 불신하고 있고, 80%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게 한일 관계인데, 북한 문제를 놓고 정말 한일이 전적으로 협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는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간에도 여러 가지 이견이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나, 지금 제재 일변도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당적으로 지금 수면 밑으로 지금 잠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든 다시 드러나올 것입니다. 미국의 수정부가 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교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사강과의 긴밀한 협조가 정말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외교는 단순히 이게 양자 외교가 아니라 북핵 문제를 푸는 외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대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방송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을 거의 잘 지켜주셨고, 사실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인데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예, 지금 인터넷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44표인가만 더 얻으면 26표만 6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확정량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걱정이 한이죠. 트럼프가 유세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까 이 사람이 워낙 여성 비하를 잘하니까 그러긴 합니다만은, 봐라, 여성이 대통령 되면 저 모양 저 꼴이다.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표에 영향이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게까지 크게 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는 이 순간, 그에 대해서 천sam합니다. 또 정부 의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대미 외교를 철저히 잘하고 대중 외교를 잘해서 국가 이익, 특히 평화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새워 토론해야 될 이 시점에 이렇게 국난이 벌어닥친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쟁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트럼프가 했을 때 물론
물론 이제 미국이 중국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갈 것이다. 물론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나갔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 새우는 아닙니다만 돌고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만 강대국 간의 백분 경쟁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항상 전쟁을 경험을 했고 많은 희생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중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무역 문제, 최근에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대해서 강경한 우리 조치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랄까 이런 거, 그 모든 걸 합쳐서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떠오르는 태양, 소위 국제정치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 공조 문제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을 것인가. 아까 이제 다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맹 가지고는 안 되고 동맹 플러스 알파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만하게 국방부는 한미 뭐 군사정보협정인가를 빨리빨리 맺자고 지금 난리를 치가지고 지금 윗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포함해서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남북관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계속해서 북핵을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서도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비핵화만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이런 상황. 물론 뭐 현실적으로 중국의 협조 없이 잘 되지도 않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서 통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역시 주한미군 문제가 있습니다. 분담금이 됐든 아니면 뭐 실제 철수 문제가 됐든 이 주한미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연합니다만 아까 북핵 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의 문제를 비핵화로 갈 건가 아니면 비확산으로 갈 건가. 미국의 일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비확산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 대화 문제 이런 걸 포함해서 육자회담 이런 등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당장 역시 사드 문제입니다. 이왕 이제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고 미국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빨리빨리 배치하겠다. 근데 뭐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사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한일 군사정보협정 문제. 그래서 이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아니겠는가. 전쟁관지 문제. 우리 국익이라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역시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든 절대로 한반도에서는 이런 비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지혜가 무엇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런 문제 전부 포함해서 고위한 교수님께서 토론을 10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정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총리의 관심 역시 트럼프 당선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여러 세미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저는 거의 한 98%는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중에는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명리학하는 조용헌 씨였어요. 조선일보에 조그마한 칼럼 뮤비라는 시 쓰는 조용헌 씨가 이 TV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볼 때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도 많은 선거 전문 예측가들이 어제 저녁까지도 클린턴이 될 거라고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결과 이렇게
역시 정치는 신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신화적 요소가 아무래도 그 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 과거에도 그 이회창 노무현 대통령 그 경선할 때 그 대선할 때도 정치학자들의 한 90% 이상은 이회창이 된다. 근데 사회학자들은 노무현 때 가능성이 없다. 정치학적으로는 이회창이 됐는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노무현이 된다.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읽어내는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캠프에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사회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 많은 대중들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힐러리는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멘델쯤에 좀 빠진 지도자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성공 신화가 있는 아마 그 트럼프를 그 변화라는 관점에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도 그 우리와 같은 또 그 경험을 반복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지금 대통령을 뽑을 때는 사실상 박정희 신화가 반영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주제와는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상이 이 정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손열 교수님 뭐 잘 길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거기에 제가 특별히 그 반대하는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 이 소련 동구가 붕괴되고 이제 그 세계가 미국 중심의 그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 편입되고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이 그동안 자기들의 유일 패권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개입과 확대 정책 등 세계 관리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중동 같은 데서 아테르 전쟁 같은 것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과 그 여러 가지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역의 맹주인 독재 정권들을 무너뜨렸지만 사실 그 자리에 그 알카에다 또는 IS 같은 새로운 어떤 테러나 그 불안 세력들이 등장해서 지금도 기세를 떨치고 있고 그 정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아마 미국 사람들이 보면서 그 이전에 펼쳤던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라든가 패권 유지 정책에 대한 회의가 아무래도 이제 고립주의나 신보호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를 지지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패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이 국력을 너무 많이 소진했다.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 무역 정책 등으로 경제가 너무 침체됐다. 이런 그 문제들을 이제 트럼프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이제 신화적인 기대를 갖고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그 과거처럼 고립주의나 보호주의로 돌아가긴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G2 미중만 보더라도 이미 두 나라 사이에 상호전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의 상당 부분을 뭐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에 해당되는 국채를 중국이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많은 그 소비라든가 경제활동 부분에서도 또 중국이 소비하지 않으면 미국이 아무리 그 생산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과거식 그 고립주의나 그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기는 이미 세상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래 북한 정부 쪽이고 핵 문제니까 이제 초점을 글로 가져가서 남은 시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곧 트럼프가 확정이 되면 우리의 전시 대통령을 뽑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 대통령직을 겸직하게 되는 거죠. 그 통수권을 행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웃으시지만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냥 단순한 미국 대통령이 선택된 게 아니라 우리의 전시 한국의 그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동안 얼마나 우리 정부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고 대비를 했는가 하는 문제이죠. 아마 대부분 클린턴 쪽에 줄 서가지고 지금 내일 다음 주 이런 데도 세미나 할 때마다 전부 그쪽 인사들을 불러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 아니면 또 이런 학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는 아까 박지원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있어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대로 향후 1, 2년이면 통제 가능한 위협에서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분기점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새 대통령은 향후 1, 2년 동안에 북핵 문제 해결의 진행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 왜 해결이 안 됐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테고요. 전략적 인내로 제재 압박 위주로 개입과 확대 정책을 통해서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이 북한 위협을 활용하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북한 핵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치광이긴 하지만 대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동안 누적된 북미 간의 여러 현안들을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대타협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상호간의 여러 관심사들에 대한 대타협을 시도하고 대활동한 노력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마도 상당히 강경한 어떤 선제 타격을 비롯해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트럼프가 되는 데 대해서는 내심 환영했다는 그런 논평들이 간접적으로 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친북 매체나 이 외곽 매체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동안 미국이 펼쳐왔던 이 전략적 인내, 개입 확대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계속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하면서 도발을 하고 그걸 계기로 뭔가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계속 그걸 무시하고 제재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트럼프는 뭔가 한번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대신에 북한이 매우 조심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북한도 추가 도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하면서 트럼프와의 협상을 시도하면서 폐기는 어려울 겁니다. 폐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미국이 우려하는 이제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위협으로 발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제하면서 동결하고 이제 평화협정이라든가 잠정협정이나 공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토론 선생님이 좀 자세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앞으로 핵심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북핵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북핵 해결의 주된 당사자인 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핵 책임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제대로 된 제재 압박을 하지 않아서 북한이 저렇게 고도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중국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 위험론을 내놓고 북한 붕괴까지 전제한 북핵 해결 해법을 제시하는 관계로 해서 결국은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육자회담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하고 있고 이런 책임은 결국은 대화하지 않는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5차 핵심 이후에 추가 제재도 논하고 있거든요. 두 나라 사이에.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G2 간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포기하고
그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예상보다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선은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외교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한다면 우리의 살 길은 결국 또 대중에서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할수록 한국은 중국의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지금 정부 초기까지 시행했던 미중 간의 균형 외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시 또 신중하게 미중 간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드 대치 같은 문제는 매우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시는 대로 그런 균형 외교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기회가 나오면 말씀드리라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기조는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그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중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한국 내에 또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약소국 외교라고 할까, 중기국 외교라고 하는 것이 시카고의 이광료도 그렇습니다만 탁월한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중소국 외교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다음 선거에서도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삼국지에 의하면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난세의 영웅이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우리 이동일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여기 와서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신전 선생님하고 고양이님한테 이제 예전부터 워낙 출중하시다는 걸 알면서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에 금방금방 반응하고 대응하기는 익숙지 않거든요. 학자들은 본연의 역할은 길게 보는 게 익숙한데 이렇게 금방 순발력 있게 대응하시는 많이 배웠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중국 연구자로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금 위로되고 안심이 된다. 이게 지역 연구자 중에서 제일 예측이 많이 틀려도 용인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북한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투명한 사회고 정보 데이터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예측은 틀려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한 번도 제 주변에 미국 연구자들이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희망적 예단 이거 관련 있지 않을까, 자기 희망하는 대로 읽으려고 했던 것에 해석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제는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인가. 사실 오바마 등장에서도 우리가 좀 예측 실패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라는 게 이제는 오히려 그걸 돌이켜 보면은 중국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예측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은 사실은 2022년 내에 세대 교체가 다시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도부가 이미 일정 정도 설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광동 승석이 하는 후춘하거나 아니면 충진석이 하는 순정사회 중에 한 명, 이렇게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될 거다. 이런 게 이미, 그리고 그들이 향후 2030년대에 중국을 이끌어갈 거라까지 이미 예측이 돼 있어서 이게 참 특이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가 중국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뒤에 숨어서 웃음을 흘리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된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그거는 꼭 트럼프가 좋다기보다 차라리 트럼프라는 의미, 그러니까 클린턴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트럼프로 온 거가 아닌가 싶은데,
그 의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미국의 힘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민주적인 가치 제도라는 것에 대한 우월성을 굉장히 중국을 압박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제 그 꼭 미국적 모델이라는 게 정치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인가에 대한 회의감 갖게 하는 측면도 있고, 상대적으로 직접 선거를 하고 있지 않은 비민주적인 중국이 굉장히 이 제도 자체가 좀 독특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 사람 스스로는 판단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앞서 이제 그 미중의 그 관계 설정, 뭐 변화 이런 거 하면서 결국 우리의 고민이 뭘까,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건데, 한편은 저는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부에 굉장히 예측하지 못했던 독특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우리도 우리 정권 교체가 한 1년 반의 텀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새로운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차기 우리 한국 정부가 준비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차기 정부의 그 등장의 어젠다가 미국 정부의 대한국 정책인 대아시아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차기 새로운 한국 정부는 트럼프가 어떻게 진짜 정책을 전개할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진짜 추진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 통상정책 관련 통상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또 미중 간에 서로 그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안보 문제가 더 불거질 거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한국의 지도자 상황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잠시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위기상황 1년 반의 공간이 위험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결국은 길게 보면은 그 미국 정부와 결국은 직접 협상할 한국의 차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지금 손 선생님 사실은 미중의 그 미국의 중국 대리가 더 고조될 가능성, 그래서 미중 관계 굉장히 악화됐고,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 사이에 선택의 딜레마에 더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걱정을 하셨는데,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중국이 들어서 조금 웃고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까지 흐름을 보면 그 오바마 정부 하에서 미중의 격돌이라는 거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하는데 스스로 혼자 하기는 충분한 역량이 되지 않으니까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로 동맹국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대리 방식의 견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압박을 받고 고민을 해가게 만든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애초에 의도와는 다르게 굉장히 안보 중심적인 부분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정학 경쟁의 부활이라고 해석을 했고, 지정학 측면에서 경쟁을 몰고 가려고 했던 거고, 반면에 중국은 사실은 중국의 구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롱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등장하면서 얘기했던 그 중화민주주의 위대한 부흥의 구체적인 내용은 두개 100년이 있다고 말씀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두개 100년 중차 과정은 2049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건국한 지 100년이 되는 시점에 중국이 부상을 완료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게 가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중국은 핵공국인 미국과의 직접적인 안보적 딜레마, 갈등은 회피해보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중국의 방향성은 지정학적 경쟁보다는 지경학적인 어떤 세력 확장, 그러니까 결국 경제 영역에서의 중국,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군사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취약성이 있다는 걸 중국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강세가 있는 경제 영역에서 경제 수단들을 통해서 경제적 네트워크를 확장시켜가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시켜가겠다는 게 전략이었던 거고, 그래서 뭐 1대1로도 내세웠던 거고, AIIB라는 그 제도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진행시켜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등장이 결국은 그 미국의 위기에서 초래된 거고, 그래서 고립주의를 갖고 통상 마찰에서 중국과의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거다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존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에서 지경학적 경쟁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중국은 사실은 그 부분은 뭐 할만하다 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일단은 여전히 그 중국도 여전히 저성장의 문제 측면에 있고 국내에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해서 결국은 2049년에 글로벌 초강국이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가능하면 저비용의 안정적인 관계로 가져가려고 하죠. 특히 미국과 중국이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은 무려 14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주변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외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사실은 이용해서 중국의 주변국들, 특히 동맹국이나 준동맹국들을 전면에 내서서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려고 한다 하는 게 중국의 인식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 트럼프가 들어서 고립주로 돌아선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재균형, 안보적 재균형 전략은 조금 더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 선거전에서는 미국의 공화당의 민주당보다는 중국 때리기에 더 적극적인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는 오히려 공화당 정부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갔던 경험들이 있는 것도 중국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트럼프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예외이긴 한데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 만약에 지금 같은 트럼프가 선거전 얘기했던 것처럼 고립주의로 가거나 보호주의로 하고 이런 추세를 간다면 선거적으로 아시아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력이나 그 위세는 좀 더 역할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그 올해 내내 저는 중국 전문가로서 이게 한중 관계가 너무 급전직하로 나빠져서 이걸 어떻게 되돌려 하는가 하고 고민했고 그 배경에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좀 희생돼야 된다. 심지어는 그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은 황장의 무겁이냐, 그러니까 미국의 칼잡이냐는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그걸 감내했던 거는 한미동맹이 최우선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저도 일부 동의하고 그게 결국 가능한 한중 관계를 훼손시키는 정도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는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걱정했던 건데 이제는 나빠진 한중 관계도 문제지만 한미 관계, 동맹 관계도 새로운 재설정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한국 외교가 굉장히 위기상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한국도 다른 나라도 그런데 외교가 점점 갈수록 차순위를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외교의 중요성이 차순위. 근데 당대국들은 사실은 외교가 차순위 밀려도 상관없는데 우리처럼 이제 소위 중견국이나 강소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외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렇고 외교가 오히려 이게 국내 정치에 그냥 동원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외교를 그냥 홍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한중 관계가 2015년 역대 최상의 관계였다가 갑자기 나빠진 배경에는 사실 저는 2015년에 한중 관계 최상 관계를 했을 때 뭐가 최상이지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었어요. 결국 최상이 아닌데 왜 그렇게 최상이라고 자꾸 과잉 기대를 국민들한테 불러일으키는 거지 하는 얘기했는데 그 맥락에는 국내 정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차기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한국의 중경련의 위상을 봤을 때 어떤 때보다도 외교가 중요한데 이 국내 정치가 워낙 지금 국제비수가 압도하다 보니까 결국 외교가 또 차순위 밀리게 된 경우에 한국은 점점점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특히 북핵 문제나 고양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저도 그 논리에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결국은 트럼프는 북핵 문제의 상당 부분 역할을 중국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구도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의 추세는 2015년에 과도하게 중국 역량을 기대했다. 그게 실망으로 오니까 지금은 결국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해서 해결하려는 구도의 연장의 성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측면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미중간의 경쟁이 안보 경쟁뿐만 아니라 경제 경쟁으로 몰고 갔을 때 결국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중 관계가 지난 24년 동안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했을 그 배경에는 사실은 한중 간의 경제협력이라는 게 있었고 중국이 일정 부분 한국의 경제적 가치를 전략적 경제적 측면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중국이 산업이 고도화되고 중국의 산업이 서진 소위 1대1로 서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적 가치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 마당에 미국으로부터의 통상 압박까지 같이 겹친다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대국들의 게임 속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진 우리의 몸값이 이제는 좀 거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경제적 가치, 우리의 경제적 몸값 가치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기에 우리가 계속 강대국들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말로는 중개국 외교를 많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 흐름도 크게 보면 강대국들의 큰 흐름 속에서의 중개국 위치를 찾겠다는 건데 이제는 조금 중개국 그러니까 강대국 중심 외교를 벗어나니까 대미 대중 외교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계 다른 여타의 국가들 그러니까 사실 미중 경쟁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국가도 있고 인도도 있고 호주도 있고 이런 나라들에 대한 외교를 우리가 조금 영향이 된다면은 오히려 좀 더 강화시켜봐서 그들 간의 그 결집력을 좀 만들어내서 국제 질서의 새로운 편들을 변화시켜가는데 우리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단초가 되는 게 우리가 미중의 경제에 가장 취약했던 중요한 거 우리는 아시다시피 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중국의 역할론도 재검토가 사실은 역할이 점점 커지긴 할 텐데 중국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의존하기보다는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중국의 역할을 끄집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를 하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역할을 속에서 중국이 우리 역할 속에서 견인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은 중국 역할을 통해서 우리 역할을 거꾸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렵더라도 이 남북 문제를 빨리 풀어야 결국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가치 미중사의 그 굉장히 복잡하고 유동성이 있는 변화에서 조금 더 원하지 않는 선택의 딜레마를 조금 더 약화시키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이 중국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약 1000번 정도 침략을 받았다고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고대 중국으로부터 500번 외국이나 뭐 등등 일본으로부터 500번 등등 얘기를 합니다. 사실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일정한 역할이 커진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도 불안합니다. 역사적으로 워낙 당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외교적으로 잘 풀 것인가가 또 자기 정비의 건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이것들은 여러 기구일 수도 있죠. 과연 미국이 큰 틀에서 대륙 봉쇄 정책을 포기할 건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봉쇄 정책을 포기할 건가도 의문이고 어차피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군사복합제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동북아에서 일정 정도 이 빼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 자기들의 부자적 이익이 시추되는 것을 과연 전통적인 내역분들이 보고 있을 것인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 정도로 패널리스트의 토론을 듣고 여기 이제 플로아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먼저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기의 소속이랄까요? 조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 위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